원래 그 50분, 10분 해야 되는데 저 좀 늘리고 있어요. 어떡하나? 자꾸 다 늘릴 건데, 어떡하나? 자, 159쪽 보죠. 앞 시간에 우리 했던 게, 가치의 재원칙 이란 걸 다뤘다면, 159쪽에 보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어떤 개념인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표를 가지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먼저 여기서 공부할 게 지역 분석, 그리고 개별 분석, 이걸 다루게 될 건데 얘들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 자, 이제 약간 용어를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이 얼마냐라고 평가할 거예요. 이게 얼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룸이 있어요. 원룸이 얼마인지 평가해 주세요라고 평가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걸 뭐 이름을 붙였어요.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그걸 줄여서 대상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얘가 얼마인지 평가해 줄 때 그냥 막 평가하고 싶지만 우리가 부동산은 굉장히 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세, 주변 시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동네는 얼마, 요 동네 얼마, 그거 무시하고 감정평가 안 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동네 쉽게 말해서 시세를 판정한다, 이런 이야기. 요 동네. 동네 시세가 10억이면 우리도 얼마쯤? 10억쯤. 요거.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표현합니다.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라고 해요. 요걸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시세가 얼마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뭘 판단하느냐? 얘가 주변이 무엇으로 이용되느냐를 판정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표준적 사용이라고 말해요. 선생님, 요거는 왜 하는데요? 요걸 해야만이 우리 거하고 주변하고 어울리는지를 보겠죠. 이해하시겠죠? 우리와 주변이 어울리는지 적합한지를 판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공장지대 주택이야. 안 어울리잖아. 그런데 주택에 주택 어울린다, 그죠? 이런 것들 주변과의 어울림을 판정하기 위해서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판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건데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주변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고요. 주변의 시세,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159쪽에 1번 지역 분석 밑줄. 세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표준적 사용 및 가격 수준을 판정 밑줄. 그게 뭐냐? 요거 말하고 있는 거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요 동네 시세가 얼마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략적인 시세를 판정할 때 어디에서 판정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시세를 지역 분석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밑에 봅니다. 가로 동그라미 3번인데요. 인근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인근 지역 포인트가 뭐냐? 기억 밑줄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 요인 중 지역률을 공유한 지역을 말한다. 밑줄. 4번에 유사지역 밑줄. 기억 밑줄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동그라미.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밑줄. 요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우리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가 우리 안동이라고 보면 여기가 우리 지역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원룸인데 이 원룸이 얼마인지 감정평가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요 동네에 원룸이 막 있어요. 이렇게 원룸이. 그리고 이게 뭐 상가도 좀 있고 원룸도 공원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우리 부동산하고 주변이 어울린다, 그죠? 주변이 굉장히 어울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변의 원룸이 10억쯤이에요. 그럼 우리 얼마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이 지역을 어디에서 분석했냐? 우리 부동산 있는 데서 지역 분석했어요. 이럴 때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인근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우리 지역인데 우리 부동산이 얼마나 평가하면 우리 부동산은 원룸이에요. 원룸 하나밖에 없는데 주변에 공장지대예요. 공장에 원룸 하나인 거라. 그럼 공장이 5억이라고 우리 5억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종이 다르다,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 우리와 비슷한 동네를 찾아갑니다. 여기에 공장에 원룸이 있는데 이 원룸이 한 7억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장의 원룸 7억이면 우리 공장의 원룸 얼굴이 얼마쯤? 7억쯤. 요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이때 지역을 분석하는데 우리 부동산이 있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요 동네 지역을 분석해서 우리 걸로 가져와요. 이럴 때 우리 뭐라 하냐? 유사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대상 부동산이 속한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하느냐, 우리 이때 우리 속한, 이 영어로 인건 뭔가 알겠죠? 속한 인건 안에 영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 선생님, 그럼 이거는 뭔데요? 이걸 우리 전문 용어 야매라고 말하죠. 이게 인건 유사는 한자어잖아. 그죠? 근데 이걸 여러분 암기하기 편하게 안에 이렇게 외우라 이걸 말하는데, 그럼 인데 그는 뭐예요? 이러면 내가 할 말 없다고. 야매니까. 아시겠죠? 야매라니까 이거는. 네, 그런 느낌. 좀 야매 좀 그러네.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인거는 대상 부동산에만 속한, 유사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이걸 이렇게 딱 암기하시면 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5번에 동일수거는 제목만 밑줄. 그럼 쌤, 인건 유사는 어디에나? 동일수거 내 이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동일 수거건이 뭐냐? 수거, 줄임말이겠죠. 뭐에? 수요 공급. 동일한 수요 공급 지역. 무슨 말이냐? 여기 집을 찾다가 없으면 여기 짓고. 그런 느낌. 내가 안동에 집을 찾는데 없어. 서울에 집을 찾았어.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동일 수거건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같은 안동.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집을 찾다가 없어. 그러면 뭐 옥도에 찾을 수도 있고 시내에 찾을 수도 있고, 요러면 대체가 요때 우리 동일 수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낌 아시겠죠? 출퇴근 가능한 지역, 요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 수거건 제목만 밑줄. 그다음에 보충학습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말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분석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시세가 나오면 이제 개별 분석을 합니다. 개별 분석은 뭐냐? 자, 이 부동산 얼마나 평가할 때 이제는 요 우리 부동산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보고. 우리 부동산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거냐?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을 볼 때 우리 친구라는 배경을 좀 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거는 뭐죠? 그 인간만 보는 거예요. 그 남자만. 그 남자 대면만 보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것만 살펴본다. 그거 좀 이게 좀 어울리나 모르겠네.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내 눈에 너만 보여. 이런 거 아주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 느낌. 그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뭘 판정하느냐? 요거 개별 분석을 통해서 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즉 이게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판정하죠. 그걸 해서 뭐 하려고? 구체적 가액, 구체적인 금액,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판정합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이 줄 것이고, 첫 번째 줄 중간에 유효, 이용을 판단하고 구체적 가격을 파악 밑줄. 요 두 개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대략적인 뭐죠? 가격 수준. 여기는 구체적인 금액, 가격. 여기는 주변에 어떻게 이용된다 이 느낌. 여기는 이 부동산 얼마나 잘 지어졌다 이 느낌. 이렇게 판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렇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배운 거 연결할 건데요. 가만 보니까 지역 분석하는 거는 우리 부동산 지역을 왜 분석하냐? 우리 부동산 주변과의 어울림을 분석해요. 그게 나중에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적합의 원칙과 연결해요. 자, 그럼 이 부동산이 주변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문제적 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이거는 부동산 내부적인 요인이죠. 내부가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이걸 따집니다. 내부 균형의 원칙과 연결해요. 만약에 균형이 올리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게 기능적 감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우리 160쪽에 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이 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이 표를 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앞에 중요하다는 적합과 균형의 원칙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다 했으니까. 그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걸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외우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볼 때 지역은 외부적인 요인이다.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은 내부적인 요인이다. 이거 위에 살짝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암기하기도 이해하기도. 그래서 지역은 우리 외부적인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우리 부동산 내부를 분석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역 외부는 적합과 연결되는 거나 외부 환경, 그 다음에 내부는 균형과 연결, 이렇게 암기하기가 수월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쓰면서 외우든 보면서 어떻게든 외워야 됩니다. 이게 한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외우면 한 문제 이런 느낌.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 봤던 가치의 제어책과 지역 분석, 계물 분석이 좀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만 딱 외우면 사실은 가치 제어책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요거 말고는 가치의 제어책이 어려운 게 많이 없어요. 요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요 명확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도록 하고, 자 밑에 보충학습 좀 볼게요. 거기 보면 감가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원가법에서 나와야 되는 좀 미리 나왔어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감가가 나오는데 감가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물리적 감가 밑줄. 지금 말하는 물리적 감가라는 말은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물리적인 손상이에요. 하나는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예요.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물리적 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 손상이라는 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같이 졌는데 짓자마자 그 다음날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벽면 일부가 떨어져 나왔어요. 이런 걸 물리적 손상, 즉 뭐 파손, 파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감가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셰프를 사왔어요. 셰프를 사다 좋다고 나오다가 떨어져가지고 키스가 왔어. 물리적 손상이 나타났죠? 키스, 이것도 물리적 감가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 경과에 따른 또 손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 별 차이 나지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물 안에 철근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건물의 지금 벽면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건물이 하중을 견디고 있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 전문가의 진단이 없어서 뭐 표현이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이 철거는 시간이 지나면 나무, 녹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벽면도 하중을 견디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접착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물리적 감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니은의 밑줄입니다. 마모, 파손, 노후화, 재해에 대한 손괴. 시간 근거에 따른 마모, 노후화, 그 다음에 물리적 손상에 의한 파손, 재해, 손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물리적 감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능적 감가 밑줄. 기능적 감가는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손상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결함을 말합니다. 자, 밑에 니은의 밑줄입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족이라고 설계, 형식의 무지와 설비의 부족. 이건 어떤 느낌이냐? 아까 제가 예를 든 아파트 구조가 안 좋아. 구조는 설계를 말하겠죠. 설계가 잘못된 거야. 그런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종원 같은 경우 식당을 차릴 때 뭔가 재료 손질 착착 이렇게 슉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식당 구조가 재료 손질해가지고 뭔가 착착 끓여가지고 딱 익고 배지고 탁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나갔던 음식이 다 먹었으면 이쪽으로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구조가 잘 짜여졌을 때 식당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죠. 근데 이 식당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런 구조, 동선이 안 짜여지고 막 겹치게 짜여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구조가 잘못된 거야. 설계가. 이런 것들은 감가 요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기능적 감가라는 거는 어떤 거냐? 구조, 기능,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너무 잘 지었어. 예쁘게. 그런데 페인트를 빨간색으로 했어요. 예쁘게. 페인트를 빨간색으로. 왜?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내가 붉은 악마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건물이 시뻘게 지금 색칠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페인트 때문에? 타일 때문에? 안 그럴까? 영향 좀 받는다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몇백만 원 가치가 떨어져요. 그게 요거예요. 형식의 구식과 디자인 구조 이런 것도 떨어집니다. 느낌. 자, 어떤 느낌으로 또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딸이 요즘은 어릴 때는 말을 잘 듣더니 저한테 많이 대듭니다. 딸이 있는데 엄마 닮았어요.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야 되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희 딸이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대학생인데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공부가 올라가면 성적 올라가면 휴대폰을 사달래. 제가 사준다 그랬죠. 책을 사준다 그랬어.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 요새 모토로라 그 갤럭시가 나오면 S20 정도 나오고 있나요? 23? 23. 제가 S10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렇게 신형에 대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20인가 10인가 20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S2를 사줬어요. 중국에 생산된 10년 전에 만들어진 모델. 10년 전. 그 카카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전화는 되는데 이거 전화는 되는데 뭔가 이거 이게 인터넷이 안 돼. 왜? S2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 거야. 보장 안 뜯었어. 자, 보장 안 뜯었으니까 물리적 강화가 있다 없다? 보장 안 뜯었다 그랬죠. 물리적 강화가 없지만 기능 구조가 안 좋잖아. 구닥다리잖아. 이게 기능적 강화예요. 인터넷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기능적 강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새 거냐 그거냐 이 차원이 아니고 새 거냐 물론 큰 거일수록 기능이 뒤떨어지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조,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이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떨어진다니까? 아시겠죠? 자, 이게 우리 미국 휴대폰이 있고 우리나라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미국 휴대폰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잘 만들었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LG에서 만드는데 다 해서 이 각을 딱 찍어서 각을. 요게 디자인이 안 이뻐. 요거 때문에 요거 차이에서 한 몇백 원의 차이 안 날까?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능적 감가라고 말합니다.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충분히 같이 반영됩니다. 그게 기능적 감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감가 비율 그렇습니다. 인건재개 재태, 시장성 감태, 대상 부동산 인과의 부적합. 얘는 뭐냐? 경제적 감가라는 말은 자, 이 동네가 우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동네 전체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걸 여기 말하죠. 인건재개 재태, 시장성 감태라고 합니다. 전체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도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우리 부동산이라고 특이한 제조 없잖아. 이 동네가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이 동네 전체적으로 구닥다리 노후화가 진행됐는데 이 동네 전체적으로 시장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자, 우리가 상가입니다. 상가가 뭔데 이 동네 전체가 시장성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안 찾아. 그럼 이 동네 전체 상가 건물 떨어지겠죠. 우리가 안 떨어지나? 떨어지겠죠. 이게 뭐죠? 이게 말하는 경제적 강가. 이것도 경제적 강가고요. 우리 부동산가 주변이 어울리지 못해. 그리고 우리 부동산 가치 떨어지겠죠. 이것도 경제적 강가. 그게 뭐냐? 마지막에 있는 인건재가의 부적합 요구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는데 직접 시간 경과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데 구조, 기능이 안 좋아. 설계가 안 좋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우리 동네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졌어. 경제.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섞어놓습니다. 섞어놓고 이게 기능적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다음 주까지 감정평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끝나고 처음부터 할 때는 기출문제 좀 풀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겠지만 그때는 기출문제 조금씩 다뤄드릴 테니까 그때는 기출문제 사람 원장님 말씀하셨나요? 말했나요? 잘할 거예요. 여하튼 그때부터 할 테니까 다음 주인지 아마 다음 주 때 할 겁니다. 기출문제를 끼고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처음부터 할 때 아셨죠? 감정평가 마무리되고 나서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161쪽인데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감정평가 지금까지 해서 두 문제가 나와요. 이걸 감정평가 기초 개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161쪽 여기부터 3방식이잖아. 여기서부터 세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법 3방식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볼 건데요.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법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거냐? 원가 방식을 하겠습니다. 원가 방식은 뭐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요 부동산이 얼마인지 감정평가해 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이게
만드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5억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게 원가 방식이요. 원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요걸 가지고 감정평가하겠다. 이 방식을 원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부동산 원룸인데 이 동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원룸 비슷하게 7억에 팔렸어. 그리고 우리도 7억 좀 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차이 없으면 요걸 우리 비교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동산과 매매된 부동산을 보면서 우리 부동산이 얼마다라고 계산하는 방법, 추정하는 방법을 비교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우리 부동산이 원룸이 앞으로 30년 얼마 정도 수익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요. 수익에 근거해서 얼마로 평가하겠다. 이걸 수익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만드는 얼마,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요거 비싼 게 얼마,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이게 수익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 수익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라고 해서 3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서 각각 부동산과 임대료를 평가하는데요. 원가 방식에서 부동산이 얼마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걸 우리는 원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가 얼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걸 적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할게요. 원가법, 적산법. 다시 원가법, 적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교 방식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걸 글자가 좀 깁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가 얼마다 평가합니다. 그걸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다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다 평가합니다. 그걸 수익 환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가 얼마다 평가합니다. 그걸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해볼까요?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다시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가법에 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겠죠. 이 부동산의 가치를 적산가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산법이면 임대료가 나오겠죠. 이 임료를 적산임료라고 합니다. 할까요? 적산가액, 적산임료. 다시 적산가액, 적산임료. 여기서 쌤, 원가, 적산 어떤 개념인가요? 원가라는 개념과 적산이라는 개념 비슷한 개념입니다. 원가는 이거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비용이고요. 적산도 들어가는 비용을 적산 쌓아서 계산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서 계산,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이 표현이 좀 낯설잖아요. 일본 음식 표현이에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와 적산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걸 비준 가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에 하면 임료가 나옵니다. 이걸 비준 임료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비준 가액, 비준 임료. 다시 비준 가액, 비준 임료. 수익 환원법에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걸 수익 가액 또는 수익 가격이라고 합니다. 수익 분석법에 임료가 나옵니다. 이걸 수익 임료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수익 가액, 수익 임료. 한 번 더 수익 가액, 수익 임료. 안 적어도 되는 게 161조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161조 교재 위에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제가 중요한 건 여러 차례 말했듯이 요겁니다.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이 중요하고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중가액이 중요하고요,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세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세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세 문제가 나와요. 다른 데 말고.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할 때 이론을 배경으로 하지만 계산도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배우는데, 우리는 요거 위주로 배우고 시간 남으면 요거 할 거예요. 시간 없으면 안 할 겁니다. 시간 남으면 요 밑에 것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 요거는 진짜 간단해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입환원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감정평가사에게 여러분이 의뢰를 한다고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에게 이 원룸이 얼마인지 평가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이거 중에 어떤 걸 하느냐,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우리나라 법규는 2개 이상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평가해달라고 의뢰하면 감정평가사는 이거 만드는 데 얼마쯤 들어갈까 생각해요. 만드는데 해서 7억쯤 들어가겠네. 이게 적산가액이에요. 동네 매매된 걸 보는 거죠. 이거 팔린 걸 비교하겠죠? 팔린 걸 비교하니까 한 8억 정도 되겠네. 그럼 이걸 8억으로 평가합니다. 그게 비중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익으로 환원하면 얼마쯤 나오겠네? 이게 앞으로 임대로 얼마 들어올 거야? 30년 유지하면 임대소득이 얼마쯤 들어올 거야? 그걸 가지고 평가하니까 10억쯤 나왔습니다. 이걸 수익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적산가액은 7억, 비중가액은 8억, 수익가액이 10억 나오는데 이게 각기 다르게 나와요. 이게 이 이론을 정리한 마샬은 이게 같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 경쟁일 때입니다. 근데 현실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달리 나와요. 그래서 이 가격을 조정해 줘야 돼요. 그걸 161쪽에 밑에 있는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7억, 8억, 10억 요것들을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 적산가액 7억 요런 것도 우리는 시산가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법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원룸이 만약에 원가 방식, 이게 주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와 이것들을 비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우리 160조 밑에 갑니다. 161조 보충학습에 읽어만 제가 볼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비를 정한 감정평가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해 곤란하나 부적절한 경우는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주방법과 다른 걸 하면서 검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2번 감정평가업자는 산출 내 시장가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된 방법 및 다른 평가원을 산출한 시장을 조정해서 한다.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주된 방법이고 이게 만약에 합리성이 좀 없어 그러면 조정한단 말은 가중평균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비중을 50%, 요거 비중을 만약에 30%, 요거 비중을 만약에 20% 이렇게 주잖아요. 이러면 요 조정가액을 계산합니다. 요 계산하면 3억 5천. 그죠? 요런 계산하면 2억 4천. 요런 계산하면 2억 이렇게 되죠. 요 전부 다 얼마 되죠? 이게 5, 7억 9천. 요게 최종평가액이 됩니다. 즉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최종감정평가를 적용해 다 도장 꽝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감정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다. 그죠? 요걸 우리는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말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가법에 의해서 산출한 적산가액은 최종 감정평가액이다. 틀렸죠? 이걸 뭐라 그러죠? 시산가액입니다. 이걸 조정해야 최종 평가액이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 다 배웠어요. 감정평가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만 배우면 끝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세부적으로 다뤄볼게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다룰 건데요. 우리 162쪽에 가시면 이제 우리 뭘 배울 거냐? 원가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원가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가법이라는 거는 이거 만드는 데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까 원룸의 건물 부분. 이게 얼마인지 감정평가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걸 대상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걸 얼마인지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원가법이라는 건 요거하고 똑같은 걸 새로 만들어 봅니다. 진짜 만드는가요? 좀. 진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똑같이 만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즉 요거하고 똑같은 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걸 새로 만들 때 이거 똑같은 걸 만들 때 1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해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새로 만들 때 들어간 비용 이걸 재조달 원가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재조달 원가. 다시 재조달 원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세로, 이거와 똑같이 세로 조달, 만들 때 들어가는 돈, 이런 겁니다. 이걸 재조달원가라고 말하는데, 자, 이걸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어떤 거 뭐냐.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원룸은 2013년도에 준공됐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10년 동안 쭉 사용하고 지금은 2023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좀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이 금액을 한번 감정평가 알아가지고 자녀한테 줄 건지 팔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한번 감정평가를 해볼 거예요. 나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요게 지금 얼마인지 평가합니다. 그럼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요때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기준 시점. 요 날짜로 평가해달라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걸 다룰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착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재조달원가는 예를 들어서 이게 2023년 이 건물을 준공할 때 얼마 정도 되냐면 7억 5천 정도 들었어요. 7억 5천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재조달은 언제나 기준 시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조달은 기준 시점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드는 금액이니까 10년 전 금액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만들 때 얼마 이거예요. 왜?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느냐? 이 건물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는 이 건물을 지금 만들 때 10억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지은 지 몇 년 됐죠? 10년. 10년 동안의 가치가 줄어가겠죠? 줄어가는 걸 계산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감가수정이에요. 10년 동안에 이게 10년 동안에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얼마 줄었겠네? 이런 시세가 좀 떨어졌네?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구조 좀 안 좋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줄어든 게 예를 들어 3억 정도 줄었어. 그래서 그건 7억을 평가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이걸 뭐라고 속이느냐? 기준 시점을 완공 시점, 준공 시점 이렇게 속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기준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감가를 계산하면 7억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이 평가를 우리 뭐라 그러냐? 적산가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적산가액은 부동산을, 이 건물을 재취득할 때 소요되는 재조달원가를 감가수정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다. 이걸 원가법이라고 말하고 이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2쪽 1번 봅니다. 원가법. 밑줄. 기준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읽혀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그랬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자마자 원가법은 재조달을 감가수정해서 계산하네. 네, 끝난 거예요. 오늘 계속 이것만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뭘 배우느냐? 본격적으로 재조달은 뭐고 감가수정은 뭐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배우면 숫자는 지우겠습니다. 이것만 구체적으로 배우면 이 원가법이 끝납니다. 그럼 재조달은 뭐냐? 자, 밑에 볼게요. 2번에 동그라미 1번 재조달 원가의 기억 기준 시점 동그라미 별표. 기준시점 현재 대상 물건을 신규 부동산으로 재생산, 재취득을 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밑줄. 이 부동산을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어느 시점에? 밑줄. 자, 여러분 마음 이해 안 되는 거, 좀 적절히 이해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외우세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속에서 잘 내요. 굉장히 잘 냅니다. 이걸 주위에서 딱 봐놓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부대 비용. 밑줄.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요거 구체적으로 지금 재조달원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요걸 배우는데, 재조달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표준적인 건설비, 여기다가 뭐냐면 통상부대비용, 이걸 더해가지고 재조달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밑에 해석이 나옵니다. 표준적 건설비는 뭐냐? 밑에 보시니까 기억에 표준적 건설비는 직접 공사비 플러스 간접 공사비 플러스 수급인의 적적 이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통상부대비용 어떤 게 있느냐면 밑에 보시니까 이자, 감독비, 등기비, 세금 이런 거, 등기비용 이런 것들 이걸 포함한다는 겁니다. 즉,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제조해온 거는 건축비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착각하도록 냅둔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직접적으로 모든 비용, 즉 내가 이 건물을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더해서 제조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원룸을 맡겼습니다. 이때 직접 공사비는 뭐냐? 직접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겁니다.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간접 공사비는 뭐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는 여기 맞지만 설계비를 다른 데 의뢰했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감리를 다른 데 의뢰했어.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공사를 친한 친구에게 맡겼어요. 그럼 친구가 야 공짜로 준다 그러겠죠. 믿어도 되나고 이거? 공짜라고? 친구가 1년 동안 이 원룸을 6개월 동안 이 원룸을 지었는데 근데 자기가 공짜로 해준대. 자기 마진 없이 믿어도 되나요? 이야기는 소소한 마진은 들어갔겠죠. 그죠? 공짜로 해야지 않겠죠. 내가 좀 저렴하게 했다 이 뜻입니다. 여하튼 수급이 포함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비용, 건물이 왕호등 이런 거 모두 더해서 제조단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모두 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 이게 개념이 좀 낯설게 돼요. 근데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요. 애들 어릴 때는 애들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러 가요. 그 식사를 가면 주로 애들한테 뭐 먹으라 그러면 주로 뭐라 그러죠? 고기. 어제도 고기잖아. 오늘도 뭐? 고기.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 정도 애들은 무조건 고기예요.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김치, 나물, 시금치 있잖아. 그러면 반찬 없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고기만 있으면 반찬 많네 그래. 아주 간단해요. 그때는 고기로 끝이야. 그래서 회식하라고 회식이었나?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하라면 주로 뭐죠? 고깃집에 갑니다. 고깃집에 가면 고기 준비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집은 보면 계란탕이 나와요. 이렇게 막 이러면 뚝배기 해가지고 이게 다 막 이렇게 그죠? 우린 집에서 안 되잖아 이거. 그죠? 요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좀 먹성이 좀 좋아요. 이걸 빨리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 나면 하나 더 주세요 말하잖아. 그때 사장님이 뭐라죠? 추가요금 3,000원입니다 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때 우리 마님이 한 소리 하겠죠? 그냥 달걀 2개 휘 품으면 되는데 3,000원에 받는다고. 집에서 해주도 안 하면서. 그죠? 그렇게 그때 우리 마님이 채씨가 말한 계란 2개 휘휘 저으면 그건 뭐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스 왜 안 들어갔나? 가스 안 떼야 되네? 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와는 채씨와는 다른 사장님의 노하우가 있죠. 10년 동안 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시 안 들어갈까? 건물 임대료 안 들어갈까? 다 녹아가지고 3,000원이 나온 거잖아. 그럼 달걀값 200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은 달걀값 200원 요것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포함되어서 제조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마시겠죠?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재료값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료만 넣어가지고 계란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간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죠. 3번에 봅니다. 이 제조원가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복조원가. 다른 말로 복제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치원가, 대체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 복제원가는 신규 부동산일 때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말해요. 완전 복제인간 똑같이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체원가는 좀 오래된 부동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효용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어렵다, 그죠? 어떤 느낌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 원룸이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그러면 2년 사이에 건물을 만드는 방식, 재료가 달라질까요? 아니겠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규 부동산, 이때는 물리적 똑같은, 즉 여기에 설치된 거와 똑같은 형태로 재료비를 계산하는 거다. 이걸 아시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복제원가입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치원가입니다. 대치원가는 오래된 부동산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한 5년쯤 지나서 무슨 아파트에 살았다 그랬죠? 중 앞에.
무지개 그래, 무지개. 무지개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살았는데 주공과 다릅니다. 무지개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5층짜리였단 말이죠. 무지개 아파트는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폭력을 해둘 수는 없잖아.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잖아. 제시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죠.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니까? 그럼 나도 기분 나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벽면을 막 발로 찰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있다니까? 그렇다고 뚜리 빠슈 그런 건 아니지만 벽면을 찰 수 있어. 제가 벽면을 탁 차잖아요. 무지개 아파트. 그러면 뭐가 우 떨어지는 소리를 들립니다. 왜? 벽면이 보르꾸로 만들었어요. 보르꾸 아시겠죠? 보르꾸 건축 자재인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툭 치면 우 시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시멘 떨어지는 소리가. 이 보르꾸를 쌓아가지고 시멘으로 발라놨다고. 그런데 중앙 아파트부터는 이게 콘크리트예요. 차면 내 발이 부어져요. 이제 안 되는 거야.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년, 24에 건축 자재가 어떻게 되죠? 달라졌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이게 이 원룸이 30년 전에 지어졌어. 그러면 벽면이 오를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그런데 요게 설치되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요거예요. 오래된 부동산. 이해하시겠죠? 자, 비근한 예를 하나만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요즘에 대부분 도시가스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대부분 전부 다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죠. 자동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원룸 주택은 전부 다 뭐죠? 기름 보일러잖아. 해봤을까 옛날에? 이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다 보니까 탱크롤리가 와야 되잖아. 그 1톤 차에 뭐 탱크 뭐 있잖아. 기름차 와가지고 기름 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기름 보일러 요 구조. 옛날에 다 살았잖아. 연탄 살다가 요 살다 이렇게 왔잖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룸이 20년쯤 됐어. 그럼 우리 원룸 여기 설치되어 있어. 기름 보일러가. 그런데 이게 앞으로 기름 보일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없어진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기름 보일러 생산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되지만 안 되다 봅니다. 그러면 이때 생산이 안 되고 원가 산정을 못 하잖아. 그때 현실은 요게 있지만 가스 보일러인 걸로 계산하는 거다. 이게 뭐죠? 동일한 효용. 여기는 보르꾸로 건축이 되어 있지만 자재가 보르꾸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 말한 본단열 자재가 들어간 걸로 계산해. 그러니까 똑같진 않잖아. 비슷한 거. 효용이 비슷한 거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뭐죠? 완벽하게 똑같은 거. 재건이니까 요거는 10년, 20년 지났으니까 비슷한 거.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 여기서 나중에 이 제조동가를 요걸로 할 때는 감가를 할 때 감가 여기는 뭐 하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가 모두 다 뺍니다. 근데 여기는 제조단을 대체용가라면 나중에 감가할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할 때 이때 기능적 감가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말이지. 왜 안 하느냐 하면은 기능적 감가 이미 가미가 된 거예요. 이게 이 아파트에 아까 기름 보일러 설치했다 그랬죠. 기름 보일러는 얘보다도 뭔가 이 감가요인이 발생하겠죠. 뭔가 열 손실도 안 좋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어. 그런데 요게 아니라 요걸 설치했으니까 요거는 이미 계산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안 한다. 이것만 좀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3번 복제원가 밑줄 리얼입니다. 물리적 측면 밑줄 D끝 신규 부동산 밑줄 리얼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모두 해 반영한다 밑줄 설명된 겁니다. 밑줄만 그으면 됩니다. 4번 대치원가 밑줄 기억에 동일한 효용을 갖는 밑줄 면 오래전 건물 밑줄 D끝 두 번째 줄에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밑줄 감 잡힌다 그죠? 너무 철저히 모르셔도 되지만 요 느낌만 좀 암기했습니다. 이거는 좀 외워야 돼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면 결정적이잖아. 암기 딱 안 되면 우리가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이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힘들 때마다 모른 척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조단을 배웠습니다. 이제 뭘 배울 거냐? 이제 요거는 감가수정을 배우거든. 감가수는 아까 배웠습니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말하는데 그러면 163쪽에 볼게요. 감가수정은 뭐냐? 미주겠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되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 동그라미 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밑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재조달 원가에 공제, 빼야 되는 요인,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빼야 되는 요인을 공제, 빼는 것을 감가수정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느낌 아시겠죠? 그런 거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감가수정 방법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감가수정 방법 1, 내용연수법 밑줄. 내용연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겁니다. 기역, 정액법, 니은, 정률법, 기껏 상환기금법 밑줄. 제목만 밑줄입니다. 정액법은 금액이 일정합니다. 정률법은 비율이 일정합니다. 상환기금법은 이자만 밑줄, 이자까지 계산합니다. 자,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 정액법의 공식만 동그라미하고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정액법 볼게요. 분모는 뭐가 있죠? 경제적 내용연수. 분자는 뭐죠? 재조달 마이너스 잔존 가격. 요 좀 이따 사용할 겁니다. 그런 느낌. 이거는 내용연수 가지고 해서는 내용연수법이고 2번 뭡니다.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 관찰합니다. 이거 떨어졌네. 얼마 감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관찰감가법입니다. 3번 분해법 밑줄. 분해법은 감정평가사가 이 물리적 기능적 감가율을 분해해서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게 분해법입니다. 넘어가시고 제목만 밑줄. 4번 시장추출법 밑줄. 시장에서 매매된 부동산에서 감가 수정을 추출해 수정한다 중요합니다. 5번째 임대료 손실하는 법. 임대료를 파악해서 감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제목만 밑줄 거라고 말한 이유는 시험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어느 정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가로 3번에 적산법은 요거죠?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 없으면 안 한다 그랬죠. 나중에 하고 지금은 중요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 결론.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걸 다뤘습니다. 뭐냐?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은 이 부동산을 새로 신축할 때 소요되는 기준시점의 신축비용인 재조달 원가를 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거기에다 감가수정해서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이해됐죠? 자, 이거에 대한 그린토블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냐? 그린토블의 3쪽에 9번입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3쪽에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준시점 면제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액은 얼마이냐? 즉 원가법으로 평가하면 얼마입니까? 즉 적산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볼게요. 기준시점은 2023년 6월 30일 즉 2023년 6월 30일 날 감정평가합니다. 건축비는 5억입니다. 2018년 나처럼 건축비 지수 나와 있고요.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할 거냐? 이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 재조달 원가를 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첫째, 재조달 원가를 구합니다. 첫 번째, 재조달 원가를 구합니다. 두 번째, 감가수정, 감가 누계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할까요, 뺄까요? 뺍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끝.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재조달원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이죠. 자,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재조달은 무슨 시점? 자, 문제 볼게요. 건축비가 5억이죠. 근데 이게 몇 년도? 2018년도. 근데 기준 시점 아니잖아. 이거는 건축 시점이죠. 위에 기준 시점은 2023년이죠. 밑에 보면 2018년, 2023년 5년 사이에 20% 인상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건축비가 5억이잖아요. 5억 곱하기 1.2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겠죠? 6억. 이게 뭐냐?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는 6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으면 재조달은 무슨 시점? 5억은 기준 시점 아니잖아요. 5억은 기준 시점 아니잖아요. 기준 시점으로 계산해 주는 거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5억, 기준 시점에 5억이다 그러면 여기다 5억 넣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감가 누계액을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모르겠으면 요약집을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163쪽에 공식 보도록 할까요? 분모는 뭐가 있죠? 경제적 내용연수. 분자에는 재조달 마이너스 잔존가치죠. 자 볼게요.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입니까? 40년. 재조달은 아까 구했죠. 얼마입니까? 6억이죠.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잔존가치는 네모칸에 봅니다. 몇 프로라 그랬죠? 10%. 6억에 10%면 얼마죠? 6천만 원, 0.6억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요식?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게 뭐냐? 밑에는 경제적 내용연수, 분자에는 재조달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년치가 나와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이 부동산 얼마짜리죠? 6억. 이 40년 지나면 6천만 원이 남아요. 없어지는 건 5억 4천이죠. 그걸 몇 년 동안에 40년 걸쳐서 줄여줘야 돼. 그럼 나누면 1년치가 나오겠죠. 요거 하면 1년치 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볼게요. 몇 년 지난지 봅니다. 2018년, 2023년 몇 년 지났죠? 그래서 이걸 곱하기 5 하면 5년치 감가액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어떻게 하느냐? 계산기를 꺼냅니다. 계산기 쓸 수 있습니다. 계산기 꺼냅니다. 자, 6억 마이너스 6천만 원 합니다. 한꺼번에 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6억 마이너스 6천만 원 합니다. 얼마 나왔죠? 5억 4원. 540 000 000 나왔나요? 됐죠? 자, 나누기 40. 이건 하지 말고 나누기 40 곱하기 5는 하세요. 다시 나누기 40 곱하기 5는 하세요. 얼마 나오죠? 얼마라고요? 6,750만 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선생님 약분할까요? 약분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약분해도 똑같습니다. 요거 약분하면 요거 약분하고 8 되죠. 요거에다 8 나누면 마찬가지 나와요. 아셨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뭐냐? 요게 5년치 감가예요. 5년치 감가 즉 6,750만 원을 뺍니다. 5년치 감가를 5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얼마인지 평가액이 나오겠죠. 요놈 계산하면 6,750만 원 맞던가요? 아 맞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됩니까? 3번 5억 3,250만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까? 네, 잘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이거 원가법 계산 문제입니다. 이걸 못하겠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산은 어렵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흐름을 볼게요. 이거는 계산과 원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 법규는 원가법은 재조달 감가순위 계산이라 나옵니다. 이론적인 면에도 그렇습니다. 계산도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안 해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강 때도 이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내 이것만 풀어. 다른 거 안 풀어. 이것만 풀 거야. 나. 내내 이것만 풀 거야. 그래도 모르면 어쩌라고. 특강한 사람 벌써 2문제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퀴즈 문제 풀 때 또 풀 거잖아. 문제 풀 때 또 풀 거잖아. 이렇게 해서 5개 풀 건데 그래도 못 풀면 어떡하라고.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자주 나옵니다. 잘 나오는 때요. 잘 나오는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처음이라 낯설지 계산 좀만 되잖아요. 진짜 빨리 풉니다. 굉장히 빨리 풀어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와? 이게 50 나와요. 딱 약분을 바로 나와. 이게 풀면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푸시면 됩니다. 칠판 안 줘도 되고요. 좀 쉬었다가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죠.